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자, 간략하게 먼저 우리은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 제가 사랑하는 우리은행, 네. 우리나라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슬로건을 보시면은 자세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스 1899라고 써 있거든요. 오. 이게 우리은행은 기본적으로 대한천일은행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은행들이 또 합쳐지고 키워져 가지고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한일은행이라든지 평화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조금씩 뭉치면서 커진 거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작점 자체는 대한천일은행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됐다 혹은 민족 전통 유일의 자본은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기본 골자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기관이고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은행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은행이 최근에나 좀 이제 좀 각광받는 거는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한빛은행 시절에도 사실은 뭐 업계에서는 가장 큰 규모는 맞았지만 IMF 이전에 IMF를 겪으면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휘청휘청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이 안정화 자금으로 해가지고 지분 인수를 거의 다 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살려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난 이후에 모든 이제 경제 상황이 회복되고 열심히 내부 조직들이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임직원들이 활동을 해서 결국에는 최근에까지 2016년 1차 민영화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완전히 거의 우리 금융지주라고 해가지고 네. 금융지주를 다시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은행이 커갈 수 있는 전망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는 진짜 우리 은행만 남겨져 있었고 금융지주가 있기는 있었지만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는 그런 사태를 겪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엿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국민은행 하면 KB 뭐 손해보험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실 텐데 우리은행 하면은 보험사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그래서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에 보험 같은 데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을 거고요. 네, 뭐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금융권 안에서 그 금융지주가 가질 수 있을 만한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쟁력이나 혹은 이제 잠재력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은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한빛은행이라는 이름이 몇 년도에 있던 이름이에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네. 안 나는데 거의 한 1990년대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들어보셨나요? 저는 없죠.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은행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지만 우리은행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우리은행 들어갔을 때 가장 기분 좋았던 거는 그 배지 색깔이 금색이어서 좋았는데 네. 최근에 파란색으로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이야 뭐 다른 은행이나 뭐 기업들의 지원을 하더라도 다 동일할 텐데 뭐 복지도 사실은 금융권 하면 은행들 다 갖고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집 관련해 가지고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용대출이 따로 있다든지 뭐 하는 부분들은 다 복지 혜택이 좋은데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내가 만약에 은행에 들어갔을 때 어차피 은행 사행 사업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은행원으로서 평생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중간에 잘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리어 패스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 취준생들의 트렌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은행은 좀 일정 부분 해소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사내에 이런 공부라든지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은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상반기 때 지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지털 직군 지원하신 분들 카이스트나 이런 데도 MBA도 따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네. 출근 안 하고 한 6개월 정도 그냥 바로 대학원 가서 수업을 듣는 시간도 가졌거든요. 그만큼 취준생들, 그러니까 신입 행원들한테 있어서 열린 교육을 실천하는 기관이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쌓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혹은 이제 착출을 이게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본사로서 배치해서 내가 원하는 부서나 이런 데서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주고 있는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열려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채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 채용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뭐 이제 수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덜컥 겁이 났었는데 네. 공채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 이 공채 프로세스랑 거의 동일한데 크게 바뀐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필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필기 전형을 봤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막 몇천 명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NCS 채용 이런 모든 것들의 집합체로서 배경 지식 어느 정도의 기본기를 갖고 있는지 소양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였는데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공채보다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네. 굳이 이걸 위해 가지고 막 필기 시험을 따로 대관을 해가지고 장소를 빌려서 인원들한테 시험을 보게끔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인사 프로세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수시 채용을 하는 기관들은 이렇게 필기 시험을 지금 안 보는 추세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뭐 카카오뱅크 필기 시험 카카오뱅크가 수시 채용으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아예 필기 시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기관들 예를 들면 현대 이런 데들도 HMET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시 채용으로 한두 명씩 뽑는 그런 직군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필기 시험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은행도 이번에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아무래도 필기 시험이 갈수록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공고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채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큰 규모를 기다린다. 라고 하면 당연히 필기시험을 준비해야겠지만 향후에 내년부터는 은행들에서 본격적으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뽑는 것보다는 상하반기에서 한 4번 정도 나눠서 뽑게 되기 때문에 한 4번, 5번 뽑는 그 과정에서 필기시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평소에 면접 준비라든지 필기시험 외에 다른 것들을 어떤 걸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공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AI 그래서 필기시험이 없어져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AI 면접, AI 역량 검사가 도입이 됐다. 네. 사실 이게 도입이 아예 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 거는 사실 과거에도 했었어요. 언제 했냐면은 임원 면접 전에 그냥 곁다리식으로 네. 이제 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역량 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그래도 내부적으로 필요했겠죠. 근데 네. 이제 해보고 나니까 어느 정도 그런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확보가 된 그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 아무래도 이거를 한 전형 요소로서 빼가지고 필기시험 대신에 서류를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AI 역량 검사, 역량 면접을 먼저 보게끔 만들어서 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게끔 절차적으로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들었을 때는 필기 시험이 없어졌다는 거에서 굉장하게 부담이 주는 것 같지만 또 AI 면접 전형이 새롭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반응이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매트릭스 3를 이제 현실에서 보는 거냐, 이 기계가 나를 판단하냐. 네.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나 뭐 긍정적인 요소 둘 다 모두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가 필기 시험을 공부를 좀 덜 했거나 아니면은 이 필기 양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볼 때 경제에서 시험을 볼 거예요. 경영에서 시험을 볼 거예요. 라고만 이야기를 해주지 경제 어디서 시험 볼 거예요. 경영 어디서 시험 볼 거예요. 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해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범위가 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막막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 온전히 나의 모습, 내가 진짜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모습만 잘 드러내고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은 필기 시험 열심히 준비해왔고 아무리 범위가 넓다 할지라도 이게 내 은행원으로서의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AI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혼란이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준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아무래도 네.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자, 이번 채용 프로세스에서 그런데 이렇게 눈여겨볼 부분이 AI 말고는 없나요? 저는 크게 또 두 가지 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이제 어학 성적 우대입니다. 어학 성적 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은행 몇 군데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나서는 가점 요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공고를 잘 살펴봐야 되고 내가 지원서를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고상의 어학을 우대한다라는 거는 은행에서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은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레드오션화됐다, 레드오션화됐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은 은행들에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움직임에 아무리 국내 영업을 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취업을 한다면 적어도 10년, 최소 20년 정도는 우리은행과 함께 갈 인재이기 때문에 향후 5년 후에 갑자기 변해버린 금융환경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떤 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활용성이 높으려고 한다면 어학적인 거, 가령 미국이라든지 영국에서 IB 데스크에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현지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영어 성적이나 중국어 같은 것들을 우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준비하면 그냥 문돌이들이다. 에헤, 열심히 경제나 경영만 공부해야지. 재무제표 짱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영어 공부 어느 정도 숙지를 해놓으셔가지고 나 이제 향후에 글로벌 인재로서도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근거가 있어라는 거를 꼭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영어나 중국어들을 지금 채용 공고상에서 가점 요소로 우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딱 보시면은 우리은행이 영어나 관련 국가, 중국이나 관련 국가에 좀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격사항 우대예요. 뭐 사실 자격사항 우대에서 내가 은행원을 지원하니까 당연히 금융 관련, 경제 관련 자격증들은 가점이 된다라는 사실은 당연한 거겠죠. 네. 근데 여기서 특이사항은 뭐냐면 금융 자격증이 우대사항인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IT 자격증도 우대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입행원으로 지점에서 일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디지털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점을 받는다. 반대로 이 디지털 관련 자격증이 있는데 금융 자격증이 없었다? 그래도 디지털 직군으로서 지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신입행원으로 지원해 볼 만한 요소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군이 DX, DT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도 미래 지향성을 은행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입행원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단순히 지점에서 계속 영업만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IT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관련된 변화의 시도에 있어서 앞장서는 좀 이렇게 트렌드세터가 되게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이야 당장 이걸 취득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시 채용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한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채용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채용 내가 지원하는 거와 별개로 이런 영어 성적 아니면 디지털 IT 자격증 같은 것도 꾸준히 같이 함께 병행해야 되는 투트랙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쌤, 제가 이야기 듣다가 궁금한 게 은행 같은 경우에 해외에 뭐 지점을 냈을 때 이게 수익성이 좋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다라는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액이 거의 조 단위를 넘어가는데 네. 해외에 지금 데스크를 통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억, 많게는 1,000억, 적게는 한 100억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게 단순히 이제 해외 데스크에서 우리은행 뭐 하와이 지점, 우리은행 네. 뭐 뉴욕 지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네. 번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외 산업에 진출하는 은행이에요. 대표적인 예시로 동남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우리 소다라 은행이라고 있어요. 소다라 은행이라는 이미 로컬 은행이 있었고 우리은행이 단순히 해외 점포를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이렇게 차렸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용할까요? 그건 아니요. 굉장히 애매하죠.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M&A를 통해 가지고 현지에 있는 로컬 은행인 소다라 은행을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다라 은행이라는 것이 출범이 됐고 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소매금융으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은행들은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진출하는 전략으로 이제 말 그대로 연락사무소를 시작으로 네. 정보를 어느 정도 얻고 지점을 열어서 실제 IB 데스크 같은 것들이라든지 투자은행 네.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기업금융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벌거나 혹은 이렇게 소매금융
혹은 M&A를 통해 가지고 현지 로컬화 전략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 방향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왜 해외 진출하려고 할까? 그 해외는 또 해외 나름의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쌤께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채용 프로세스를 살펴봐야 할 텐데 그럼 1차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전형 절차는 이제 지원서 접수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18시까지 서류 제출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말고 꼭 제출을 끝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자기소개서며 면접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꼼꼼히 할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서류 전형 접수 이후에 이제 11월 2일 날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여기서 합격하신 분들은 1차 면접 예정일, 1차 면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AI 역량 검사다.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 여기서 그 다음 프로세스는 2차 면접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총 3번의 면접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나 건강검진 이후에는 당연히 신입 연수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아마 이번 연도 말에는 여러분들이 다 마치고 내년 초 1월에 딱 시작하자마자 사령장을 딱 수여받고 어디 지점에서 일할지 듣게 돼서 실제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이쯤에서 사실 좀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사령장 처음에 받으셨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이제 다들 아마 대부분 이제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뭐 어디 신한은행 어디든지 간에 그 받기 직전까지 내가 근무할 지점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을 때 내가 어디서 일할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긴장이 많이 됐죠. 아, 이게 좋은 지점이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렇죠. 집에서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점에 딱 받았을 때 아, 이 지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에 들면 기분이 좋고 마음에 안 들면 올 것이 왔구나 약간 뭐 그런 기분인가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가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게 이 지점이 어디 지점인지 뭐 하는 지점인지 모르니까. 사실 잘 모르니까 네네. 막 이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좋아하는데 네. 처음 들어본 곳이면은 어디지? 큰일 났다. 어디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막 이거 나쁜 지점 아니야? 이런 생각은 굳이 안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우리 긍정의 왕이었습니다. 자, 면접을 어쨌든 총 3번을 보잖아요. 네. 3번의 AI 역량 검사 1차 면접 그리고 그러면 이게 뭐 실무 면접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이제 이 프로세스를 보면 AI 역량 검사 / 1차 면접이라고 되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AI 역량 검사 보고 1차 면접을 또 보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이건가? 네, 아니면 그냥 AI 역량 검사가 1차 면접인가? 근데 이제 확인 결과 이 AI 역량 검사가 결국엔 AI 면접 그 비대면으로 보는 거 네. 그걸 통과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냥 AI 면접을 보는 거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AI 역량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대면 면접을 보고 난 이후에 그 통과자에 한해서 2차 면접, 3차 면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면접, 네.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이 그 다음 프로세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AI 역량 검사가 최종 면접의 부분으로서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는 따로 별개로 나온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최종 전형이 아니라 가장 서두에 나와서 네.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우리은행 일반직 신입회원 수시채용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자기소개서 부분도 살짝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 솔직히 이게 아무래도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직무 중심으로 더 꼼꼼히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1200바이트 정도로 끊기는데 글자 수로 치면 한 600자 정도? 그리고 600자에 4항목 정도를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측면은 아닙니다. 다만 항목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난해한 항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1번 항목은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서 쓰는 란, 그리고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희망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 그리고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금융산업의 지각 변동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래 은행 산업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본인이 장기간 열정을 가지고 했던 일과 거기서 어떤 교훈과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항목,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자 수가 굉장히 타이트하죠. 600자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긴 측면은 아닙니다. 뭐 네. 굳이 뭐 A4 용지로 치면은 한 반장 좀 덜 되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1번이나 2번 항목은 충분히 그 600자체 담기 쉬울 텐데 3, 4번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뭐 항목 문항들을 보니까 은행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사실 뭐 누구나 좀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좀 항목 하나하나 좀 봐보면 1번 항목이 일단 지원 동기로 보이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행 후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1200바이트라고 하니까 600자겠네요. 희망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다 일반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일반직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접근하게 되면 은행원 퉁쳐서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 적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적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 이 친구는 진짜 은행에 대해서 이해도가 제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 안에는 다채로운 직무들이 존재하겠죠. 대표적인 예로 뭐 글로벌 IB라든지 IT 직군이라든지 아니면 개인금융이라든지 기업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당 업무들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서 작성해달라라는 이 의미는 그 많고 많은 분야들 중에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분야, 직무가 무엇인지를 담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특히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희망하는 직무는 글로벌이에요. 아까 영어 중요하다면서요. 나는 그냥 뉴욕 지점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나는 진짜 시드니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 써도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채용 공고를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채용 공고란에 지금 채용이 일반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지만 네. 주요 내용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직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은 첫 번째 줄이 개인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근무 지역이라는 란을 보시면은 서울, 그래요? 경기, 인천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 금융을 하거나 기업 금융을 할 사람 그리고 지점에서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에서 일할 사람을 뽑겠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죠. 네. 공고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에 반해서 내가 글로벌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공고를 잘 읽어보지 않은 사람,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그러네요. 고민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심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은행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규정과 규범 숙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규정과 규범 숙지는 가장 그 시작점이 이런 매뉴얼들, 내용들, 공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해놓고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희망 직무에다가 글로벌 얘기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작성을 하실 때 앞서서 내가 일단은 개인금융, PB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쓸지 아니면은 기업금융으로 이야기를 쓸지 어쨌든 간에 지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난 지원했다라는 것이 이번 수시 채용의 기본 골자고 컨셉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일단은 내가 글로벌 영역을 갖고 있고 향후에 글로벌 직무로 나아가고 싶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들어가자. 지금 당장에 뉴욕 지점에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근무할 건데 뉴욕 지점을 왜 얘기합니까? 만약에 이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포부라는 항목이 있었으면은 뭐 작성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당장은 국내 영업을 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속에 좀 곰곰이 담아놨다가 나중에 면접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어필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에 IT, 글로벌, IB 이런 얘기는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도 막상 들어갔을 때 지역을 좀 어떻게 하면 뭐 바꾸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나중에? 일단은 사실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채용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역 인재, 비수도권 인재로 지원을 해서 네. 채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울로 올라오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초에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채용이 됐는데 네. 서울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분들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네. 이 세 개 라운드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지점이 인천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지점이 서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서울에서 일하던 친구가 일산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은행은 이런 인사 이동에 대 있어서 다른 은행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입회원을 채용을 했는데 부모님이 부모님이 부산 사시네요. 그리고 본인은 서울 사네. 근데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아? 자, 그래. 너는 창원에서 일해보자. 네. 라고 하면서 네. 경남 창원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부산하고 가깝다고 네. 이 경남 창원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하는 몇몇 은행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 은행은 이때 뽑고 나면은 이렇게 만약에 내가 서울, 경기, 인천이라 하면은 굳이 지방에 그런 TO가 없다고 할지라도 억지로 여러분들의 그런 생활 패턴을 망가뜨리면서 인사 이동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이게 구체적으로 희망 직무를 쓰라고는 했지만 일단 많은 취준생분들이 나는 이걸 하고 싶긴 하지만 일단 들어가는 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희망하는 직무를 콕 집어서 했다가 그쪽에 많이 몰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이게 지금 나눠져 있진 않지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개인금융, 기업금융 이렇게 나눠져 있어 보여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에 따라 가지고 TO가 몇 명인지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직은 일반직 공통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실 때는 그냥 합리적으로 근거와 설득력만 가지면은 일단 채용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개인금융을 백날 어필해도 지점에서 지점장님께서 너는 기업금융을 해야 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업금융 담당자가 될 겁니다. 약간 뭐 군대 느낌이네요. 자격 요건 갖춰서 뽑히고 나서 그 다음 배치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게 중요한 건 자격 요건. 네, 근데 이게 사실 나쁜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할 때는 기업금융, 개인금융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실제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은행들은 원스톱 프로세스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개인금융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기업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거고 기업 고객이라고 기업 담당자라고 해서 일을 하다가도 대표님이 갑자기 나한테 자산 관리를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개인과 기업 고객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개인으로 하고 싶다라도 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커리어 패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